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연이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 사실 우리 김기식 위원장님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러나시라 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계특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맡게 됐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사개특위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2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문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견은 첨예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사실 네네. 있죠. 일단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사실 전제할 거는 뭐 선거제도라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국의 선거제도가 다 각각 다른 것은 그만큼 뭐가 옳고 그르냐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하에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그 선거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례성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는 것하고 또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때문에 실제로 정당이 후보자가 됐던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그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정당은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소위 실제 득표한 것과 의석수 간의 이 괴리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개혁에서 늘 화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례성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대통령도 이제 한 뭐 51% 정도 득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정치 그렇죠. 현실에서. 네,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는데 왜 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을 따지느냐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셔요 이런 점에 이제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은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승자 독식의 구조를 전제하되 다만 상권 분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다 이제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명확히 그 독립돼 있으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에서는 이제 상권 분립보다는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회 구조에 있어서는 좀 비례성 문제가 전 세계적 어느 나라에서나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묘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제 또 대통령제이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그렇죠. 갖고 내각제적인 있죠. 요소가 네, 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 그 견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선거법 처리 이 특위 활동 기간이 이제 8월 말까지 연장은 됐어요. 우리 네네.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정말 처리가 될까? 이게 정말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뭐 이제 그 키는 제일 크게는 일단 먼저 한국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혹시 한국당에서 지금 봐서는 찬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표결에 그럴 경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과연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에 동참할 거냐 이 점 관련해서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신환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현행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대로는 그대로는 그 표결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했기 때문에 표결 전망이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게 곧 이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안에 선거법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그 8월 달에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놓고 그 뒤에 여야 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명분 있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선거법은 결국 룰 아닙니까? 룰. 그렇습니다. 네, 게임의 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 간에 이거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또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거법은 룰이니까 합의 처리해야 된다. 예, 저는 뭐 그게 지당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끼리 룰을 갖고 다투고 있으면 합의하에 해야지 뭐 좀 더 많은 선수가 합의한 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합의 처리를 당연히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한국당의 그 국회 운영 전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 협상안을 내고 수정안을 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전략 원내 운영을 했다라면 아마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어려웠고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공조하는 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냥 오히려 이제 의석수를 줄이는 사실 그건 이제 그 다른 야당이나 이제 여당에서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좀 깽판지기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선거법을 내놓고 일체 협상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러면 패스트트랙 걸어놓고 압박해서 협상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국당이 이 협상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 그냥 선거법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거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8월 말 그 정개특위 표결도 지금처럼 한국당이 무효하기 전에 일체되어 없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그러면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자기들이 동참해서 왔기 때문에 표결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결국은 한국당이 협상의 태도로 나오느냐 여부가 저는 오히려 선거법 처리의 전망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이제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은 그래도 선거법은 룰과 관련된 것이니까 합의 처리하는 게 좀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이제 아니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 사당은 그것을 안으로 토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이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그 지금 뭐 300명 의석수를 27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안을 낸 건데 그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정치 주체들 간에는 이건 협상 안 하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다 아실 텐데 조금 더 저는 한국당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 전략으로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의 처리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선거법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산식과 그 지역구 비례대표 숫자만 정해져 있지 선거구가 담아져 있지 않은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해야 되는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자체를 여야가 추천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선거구 안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기 과정도 사실은 구체적인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 선거구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이후의 선거구 조정까지를 포함해서 이 문제가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파행적으로 문제가 진행될 거고 한국당으로서도 의도하지 않게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을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많은 그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잘 그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중요한 그 게임의 룰이니까.
일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식 위원장님,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그 근본 원인이 뭐죠? 예,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반발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일본의 정상국가론, 다시 말해서 일본이 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어떤 전범 국가, 패전 국가의 위치에서 경제력에 기반해서 이 어떤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아베의 전략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북한 때리기를 통해서 어떤 그 일본 내에서의 극우 여론을 만들어내고 무장의 어떤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그 일종의 대화 국면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북한 때리기와 비슷하게 아주 의도된 한국 때리기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반응,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문정부의 뭐 길게 봤을 때는 또 지난 과거 정부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외교 안보 대일 정책이 치밀하지 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현실적인 핵 위협에 맞서서 함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좀 공고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좀 못했다. 이것은 그런 잘못된 대책, 정책의 결과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해 볼 일은 없는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한일 관계가 아마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한 뒤로부터 이제 근 10년 가까이 그 한일 관계가 그냥 냉각 상태였죠.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냉각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영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지금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아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겠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외교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성찰해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국면의 핵심은 아베의 어쨌든 일본 전국 운영과 관련된 아주 의도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각에서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특사 보내서 어떻게 해결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본의 의도가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에 형성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풀으려고 한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길게 보고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중기 또 장기 대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근데 이제 수입 다변화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소재 부품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네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은 당장 그런 일본의 부품 소재가 없으면은 그 제조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중기 장기 대책만 내세우면은 너무 한간 얘기 아니냐. 이런 또 그 평가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네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이제 그 다 병행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당위입니다만 그게 단기적으로 대책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도 필요한 그 부품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뭐 부품 소재 지금 개발해봐야 뭐 개발은 고사하고 시험하는 데만 몇 달 걸린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봐야 몇 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뭐 했냐. 아무리 일본 제품이 품질이 조금 더 낮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부품의 비중 정도는 예를 들어 필요한 부품의 한 30-40% 정도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부품을 구입해서 국내 이 소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대기업도 역할을 했어야 되고 또 정부도 R&D 지원들을 확실히 해서 국내 이 부품 산업 소재 산업들을 육성해 왔어야 되는데 이걸 방기해 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이참에 이 계기 이거를 이제 전화위보 계기로 삼아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측면에 있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관계에 있어서나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그냥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체 또 정부 그렇죠? 예,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 내에 지금 이 한일 관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되지만 지금 외교적 대화 자체를 아베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되고 좀 더 우리 국민적으로나 여야 차원에서 좀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좀 합치된 이 의견을 가지고 길게 보고 이게 대처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볼 사안도 있고 길게 볼 사안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죠, 이번 문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